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독재 정권에서나 있는 공천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고요? 김무성 대표가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해서 한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자신이 이제 승부를 거는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정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죽이려 하면 죽을수록 유승민이 살아나기 역설적인 현상. 바로 여권이 갖고 있는 그 진통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욱 차장. 자, 일단 오늘 뭐 한참 난리였잖아요. 자, 김무성 대표의 아침 그 독재 정권 발언부터 좀 점검해 주시고 이따 저녁 때 상황까지 좀 예상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녁 때 최고위는 현재 연기가 됐습니다. 네. 9시에 하기로 했던 최고위가 연기가 돼서 다시 열릴지, 물론 원유철 원내대표가 다시 열자고 건의는 한 상태지만 김무성 대표 측이 답이 없는 상태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는 친박과 김무성 대표 간의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공관위원들 바꿔라. 싹 바꿔라. 바꿔라. 이거 뭐 이렇게 공천을 해놓은 게 어딨냐. 그래서 이번 공천은 독재 정권에서나 하던 일이다. 너무 엉망으로 독재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무슨 공관위원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최고위부터 없애라, 해체해라. 김무성 대표 뭐 잘한 게 있느냐. 그러면서 대표가 공관위에 대리인을 개입시켜서 원격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최고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박상원 부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독재 정권에서 하던 일이라는 얘기는 지금 독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정점이 결국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권력자가 국회 선진화법 얘기할 때 권력자라 말을 해서 청와대랑 좀 갈등이 좀 빚긴 했습니다. 그러다 사과를 했었죠.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 공천 파행 또는 공천의 어떤 학살 이 자체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미운 걸로 찍힌 사람은 철저히 다 찍어내는 그러면서 막 공천 원칙이었던 그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원칙, 당원 당규 자체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요전에 얘기한 7명의 그 단수 공천 지역과 또 1명의 우선 추천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마지막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적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본인이 원칙을 지키겠다. 지금 이런 자세를 청와대에 사실은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독재 정권 그랬다면 묘하게 오버랩 되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사퇴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 아니냐 이 말하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고 결국 그러면 그 김무성 대표가 결국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한 말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런 지금 지금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한 공천이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는 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눈에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국정을 장악하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 친박 진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정점은 지금 논란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좀 어떻게 볼까요? 너무 만시지탄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제외하고는 이 새누리당 공천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끝나는 동안, 이 진행되는 동안 이 친박 일변도의 일방통행식 공천이 될 때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김무성 대표가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종료되고 특히 자신에 대한 어떤 이제 공천이 정리가 안 됐다가 이제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독재 정권이나 있었던 공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면피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천 때 그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될 때 뭘 했느냐 이런 지적을 총선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채널A 정치부의 취재팀이 오늘 비공개로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 때 김무성, 서청원 두 비박과 친박의 수장격 인물들의 설전 저희가 좀 취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자, 김무성 대표 바깥에서는 굉장히 입을 많이 닫았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계속 안 하시는 거죠? 자,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원 변호사.
저렇게 아주 고강도 싸움을 하고 바깥에 나와서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구 차장님께서 네. 김무성 대표의 지금 행동이 네. 만시지탄이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네. 어떤 친박에 둘러싸이고 최고위원회조차도 거의 친박 1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김물동 의원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과연 운신의 폭이 있었는가? 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진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들 석상에서 비판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김무성 대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천의 최고 마지막 단계는 결국 새누리당 직인과 네. 그다음 김무성 대표의 직인이 같이 지켜야지 그게 지금 공천 추천서로서 효력이 있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고 그거는 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 힘을 쓸 수 있는 게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가 만일 힘없이 보였다면 지금 나타난 결과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만한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마지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결국 추천서에 도장 찍는 거다. 네. 이걸 가지고 혹시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 김무성 대표의 사과라는 말씀에 대해서 네. 지금 원유철 대표도 사과로 다 사과라 그러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도중에 나와가지고 최고위원회의 결론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그건 사과할지 몰라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볼 때 어떤 공관이라든가 이 최고위원회의 여러 가지 행태가 당헌 당규에 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나는 지금 김무성 대표 생각은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네. 여기서 내 의견을 말한 게 왜 사과할 거리가 되느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관위의 독립성 이한구 위원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독립성이라는 것은 공천에 어떤 적합한 후보를 선정하는데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독립성의 문제지. 네. 어떤 공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네. 네. 당원 누구나 그리고 우리 시민 그리고 언론이 다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김무성 대표는 거기에 대한 비판을 왜 사과하느냐 이 네.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네. 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새누리당 공천이 진행된 그 과정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옥새 투쟁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주느냐 마느냐. 네.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안 찍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누리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과연 김무성 대표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공천의 잘못된 단추가 거의 다 깨져서 마지막 유승민이라는 단추 하나만 깨면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까지 공천은 너무 일방적이었고 독재 정권에 하나 있었던 공천이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요. 자, 저는 그냥 얘기할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뽑힌 대표가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로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 당대표가 다 공천에 깊게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많은 일들이 여건 야건 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얘기해 보겠고요. 자, 그 상대 쪽에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원대표, 오늘 원래 저 예고해드린 대로 9시에 최고위를 열어서 밤샘 이 됐건 끝장이 됐건 토론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무산됐잖아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9시 회의를 통해 뭔가를 모색하려고 했었습니다.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최고위원회 소집을 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또 9시에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9시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결해야죠. 김무성 대표한테 사과 요구하셨잖아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천위에서 유승민 의원 논의를 미루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뭐 얼마나 더 열어? 아직 논의를 안 했대요. 하겠죠. 자, 저렇게까지만 해도 9시에 열어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자, 원유철 대표 지금 이제 무산됐는데 왜 무산됐는지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답니다, 지금. 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사라졌답니다. 예, 사라졌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 소집에 대해서 별 말이 없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진행되고 개선에 이게 좀 정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할 텐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공관위도 버티고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버티고 있고 또 김무성 대표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고 이러니까 열어봐야 얼굴만 긁힐 텐데 뭐하러 열겠느냐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 쪽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 친박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뭐 회의는 아니더라도 소집이라도 해서 뭐 얘기라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자, 바둑이 아마추어 5단위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이제 알파고 때문에 회의가 열렸는데 청와대를 다녀왔네요. 지난주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의 만남.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청와대 뭐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가긴 갔습니다. 청와대가 자꾸 어른거린 듯한 인상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일단 어제 다녀온 행사는 사실은 인공지능 산업 행사 참여라는 명분상 사실 국정의 중요한 어떤 방향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공천을 놓고 그 개파간 갈등이 아주 첨예한 마지막 막바지 이런 상황에서 가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특히 현재 신박으로서 친박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상당히 논의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관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근에 있었던 공천관리위원장 이한구 위원과의 회동설 또 거기에 더 이어서 황진아 공천관리위원 이자 사무총장과의 통화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공천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우리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되려면은 어제 가가지고 현기환 수석이나 이런 분이 원유철 원내대표와 어떤 단독 만남을 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지. 왜냐하면 기자들 많고 그런 행사로 갔는데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있고 충분히 원유철 대표 아니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서 굳이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나. 그럼 과연 단독 만남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방금 소식이 들어왔군요. 자, 오늘 밤 9시에 예정됐던 최고위 결국 다시 열기로 결정이 나왔군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한구 위원장의 소재도 이제 파악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고위원회의야 김무성 대표가 열겠다라고 했으니까 김무성 대표 주제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그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공관위가 결정한 공천안을 과연 이제 의결할 거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한 40명쯤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많은 숫자 빨리 공천이 결정이 돼야 이제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면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자, 결국 역시 오늘도 초미의 관심은 유승민 의원일 것 같습니다. 공천 받을지 말지. 근데 저희 채널A 기자가 대구에 있는 유승민 의원 사무실 갔는데 자, 대구 동구의 힘 유승민. 자, 대통령 사진은 아직 걸려 있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죠. 아직 탈당 안 했으니까요. 아직 무소속 출마 이런 거 밝히지 않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는 건 아마 당연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공관위원회 쪽에서는 공천관리위원 쪽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나는 내 발로 못 걸어간다는 쪽으로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불리한 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을 늦추면 늦출수록 유승민 의원에게는 선택지가 이제 좁아지는 거거든요. 선택지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이제 낙천하신 소위 말하는 친이계라고 하는 분들이 수도권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비박 무소속 연대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레이저를 맞아서 낙천하는 이런 명분이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건데 근데 유승민 의원을 지금 낙천을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로 보면 이미 낙천이 된 건데 작년에 6월 25일에 진실한 사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나왔을 때 이미 유승민 낙천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건데 이걸 지금 확정을 안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유승민 의원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낙천자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좀 꼼수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역사라는 게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얄궂게 작동하나 싶습니다. 자, 2004년, 8년, 12년 지난 과거의 공천 때마다 김무성 대표 공천 쉽게 받지 못했거든요. 2번이나 낙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때의 모습 보시면 지금이 다 어른거릴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물갈이를 지금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어떤 그 공천이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잘못 간다 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당헌 당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 수호를 위해서라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나요? 예외 없이 똑같은 잣대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게 마땅하겠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석을 편리하게 막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5번씩이나 공천해서 당선된 사람을 이제 와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승낙을 받아서 와가지고 저한테 또 통보를 했다니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살생부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제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되는 문건 또 살생부 운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상향식 공천은 사라지고 경선은 한 군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헌 당규는 무시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당에서 정한 당헌 상향식 공천의 원칙, 국민공천제 여기 다 반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 2008년 총선은 그 이른바 친박 학살이라고 할 만큼 그 박근혜 당시에는 전 대표였죠. 박근혜 의원과 가까운 사실은 그 인사들이 많이 낙천된 것이 사실이고. 그렇죠. 또 2012년에는 그 반대로 이른바 친이들이 몰살됐다 싶을 정도로 그 어떤 쉽게 해서 사실상 권력을 쥔 쪽에서 어떤 그 패권을 행사하는 이런 것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서는 그 이런 것을 탈피하자 해서 당헌 당규에 이른바 상향식 국민공천제를 원칙으로 해서 어떤 그 전략 공천이 이런 걸로 누구를 쳐내고 꽂아놓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당시보다 지난 2차례의 총선보다 더 심하게 어그러진 그런 총선이라서 지금 저러한 그 상황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공천이라는 것이 정말 드라마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 정당이 국민들한테 국회를 통해서 많은 정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4년간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람을 인재로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우는 이런 사람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고 국민한테 보고 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런 과정이 과연 친이 죄송합니다. 친박, 비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는 것이 국민들 앞에 과연 얼굴을 들 수 있는 일인 것인지 아주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해 총선이 있지만 이제 2012년, 2008년을 보면은요.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막 태동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5년 임기의 그 정권이 시작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무기를 승천하는 이 친이계가 당내 반대파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공천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는 해였으니까 새롭게 미래 권력으로 뜨는 이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주도의 공천이 있었던 거고. 잠깐 그러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공천권 얘기를 했는데 2008년 때는 MB 정부의 친이계가 주도해서 공천을 마음대로 했고 2012년은 지는 해인 MB는 빼고 떠오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의 공천을 한 건 맞습니까?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12년 공천으로 향해 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 주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 현재 청와대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임기 후반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많이 넣어야겠다. 이런 청와대의
그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기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가 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천에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힘에서 파워게임에서 현재 권력에게 미래 권력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기 1년차 때 2008년 총선은 힘센 대통령이, 임기 5년차에 있었던 4년 전 총선 때는 다음 권력이. 근데 어정쩡하게 4년차 초에 있는 총선이라 힘이 좀 엇갈리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 임기하고 이 국회의원 임기 이걸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정권에서 안 되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한다면은 요런 이게 맞춰야지 책임 정치도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이제 대구 갔고 부산 갔을 때 논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충청남도 현대자동차 공장에 갔거든요. 자, 이거는 뭐 큰 논란이 있습니까? 일단 뭐 저 부산과 이제 대구의 경우는 이게 영남권이기 때문에 대통령 영향력이 압도적이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충남은 뭐 큰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최근에 박 대통령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 2월 25일에 이렇게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대구를 가고 그리고 3월 16일에 부산을 거쳐서 오늘 이제 충남을 갔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러 좀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우기가 힘듭니다. 자, 지난 8일 동안요. 자,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요. 오늘이 이제 17일이니까 8일 동안 3번 지방 방문을 했거든요. 물론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조금 숫자가 많은 듯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군데를 다니면서 오늘은 이제 현대차 일정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방문이 있었는데 이 일정은 원래 일찍이 예고됐던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동선이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행보를 뒤에 껴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또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옛날처럼 선거의 여왕으로서 유세를 다니거나 또 후보를 직접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것만으로도 여당 후보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은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번에 한번 대구에 갔다가 크게 한번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좀 대놓고 하는 아마 그 정치 행보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또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오늘 현충사에 갔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웃기는 소리로 이순신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걸 빗대서 저에게는 아직 12명의 친박이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누군가 네티즌들이 하고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 그리고 현재 정부 좀 결코 농담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흐르고 있습니다만 매주 금요일 하는 여론조사가 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요. 새누리당은 이 북새 통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지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지지층, TK와 PK를 지역적 기반을 위시로 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러다가, 우리가 물론 당내 분란이 있지만 이러다가 혹시 과반을 뺏기는 것 아니야? 이런 어떤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결집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면 대구 경북 경우는 좀 놀랍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60일까지 내려갔던 것이 갑자기 70%로 한 주 만에 9%포인트가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윤상현 의원의 녹취 파문 이후에 거의 당이 깨질 위기까지 갔었는데 TK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기보다는 급등을 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수도권이 사실 비상이잖아요. 어차피 이 TK 지역은 사실 현실적으로 60%의 지지건 70%의 지지건 대체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된다고 봐왔잖아요. 근데 수도권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39에 38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난리를 쳤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석이. 서울이 한 3%포인트 떨어졌지만 수도권은 원래 항상 여당이 쉽지 않은 선거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새누리당은 현재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진 것은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나면서 야권의 분열에 대한 또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안 준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역풍으로 나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지고 반대로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 들어 최고치로 뛰어오르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진 이 정당, 결국 외부에서 선대위원장을 모시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역시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좀 상대적으로 물타기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강봉균 전 의원 오긴 오는 겁니까? 일단 뭐 아직 확정적이는 아니지만 공천 작업이 끝나면 거의 가는 쪽으로 새누리당에 합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을 내서 밝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와 경제 쪽에서 반대쪽에서는 강봉균 전 의원이 한번 일대 격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이 강봉균 선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종인 대표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이 경제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이슈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새누리당 좀 불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이 선거를 좀 지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경제와 경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강봉균 장관이 원래 2012년 총선 전까지 몸담았던 곳이 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출신 지역도 이게 전북입니다. 김종인 대표와 이 같은 지역 출신으로 이렇게 맞불을 놓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호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만큼 호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다 좋은데요. 강봉균 위원장이 그 2012년 대선 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공천이 다 끝나고 오시니까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은 지금 원효철 원내대표가 강봉균 위원장을 이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일단 강병군 의원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국보 이참여 1980년 상황과 관련해서 당시에 경제위원회 예산 과장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나는 사표를 내니 한이 있어도 국보위는 안 간다고 했었는데 뭔가 지금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김종인 대표가 좀 대비를 시키려는 이런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선거를 주도해야 되는데 예산과 복지에 관한 철학이 유승민 의원의 탈락 사유와 같다는 점 때문에 과연 어떤 일치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9시쯤인가요?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취소됐던 최고위 심야회의는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이 날까요? 예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더 늘어질 것 같습니다.